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세돌보다는 인류를 대표해서 이 모두의 주목을 받는 대결에 나왔는데 세 판을 내리쳤고 숨을 곳도 없고 프로그램을 뭐 꺼버리거나 도망갈 수도 없죠.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세돌 그 알파고의 빈틈을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양해를 이제 보여야 될 부분 이 연결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을 3개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영상으로 보시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자국에도 후반에는 좀 밀렸습니다. 알파고한테 좀 뒤쳐졌는데 상대 흑 진영에서 돌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둑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한 수, 가장 위대한 한 수로 일컬어지는 일명 신의 한 수라고 일컬어지는 수를 두게 되는데 그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 수인데요. 요 상변에 있는 흑 진영에서 이제 백이 탈출하지 못하면 이 바둑은 그냥 백이 거의 지는 거예요. 알파고의 개발자들과 관계자들도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부터 알파고의 승률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나오는 순간부터 알파고의 승률이 그 수를 당하자마자 8% 떨어지고 알파고가 그때부터 계속 이상한 수를 두면서 무너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수가 정말 유명한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의 4국에서 나온 78수 신의 한 수라고 일컬어지는데 사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78수가 안 되는 수다, 성립하지 않는 수다. 이게 인간이 같은 프로 기사가 이세돌 구단과 뒀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받았으면 사실 저거 성립하지 않는 수다. 그래서 약간 뭐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두었다면 정확하게 받았다면 정확하게 성공할 수는 아니지만 저수로 인해서 알파고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 계속 이제 승률이 떨어지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저 78번째 수가 위대한 한 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세돌 구단은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내고 3연패 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1승, 정말 값진 1승을 거뒀고 5국에서는 이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1승 4패로 시리즈가 마무리됐죠. 1승 4패로 시리즈는 패하긴 했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그 4패보다 이 1승을 그리고 이 이세돌 구단의 78수를 기억을 많이 하시죠. 이세돌 구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지를 발휘하고 수원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의 그런 감정, 그런 것들에 많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 이전의 바둑과 알파고가 나온 이후의 바둑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한 다음에 몇 번 이제 진화를 하고 더 강해지고 중국의 1인자인 커제 구단과도 이제 대결을 한 다음에 논문을 남기고 은퇴를 했어요. 바둑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바둑계와는 이제 관련이 없이. 그래서 알파고를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논문을 남기고 은퇴를 했고요. 그 논문을 보고 너도 나도 이제 바둑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많은 인공지능 개발이 이루어졌고 미국에서도 많은 인공지능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저희가 그냥 컴퓨터 한 대 또는 노트북 또는 핸드폰으로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의 이제 등장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저희 프로기사들이 평소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지를 잠깐 보실 텐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이제 한 수 둘 때마다 저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수를 말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저희끼리 블루 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는 여기를 둬야 된다. 그리고 엉뚱한 수를 두면 여기 승률이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고 한 수 한 수마다 이게 승률이 몇 %가 하락하는 수인지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알려줘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선생님이 생긴 거죠. 그때마다 이제 그래프도 움직이고 여기 이제 좀
작지만 숫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둔 수가 잘못 둔 수인지 잘 둔 수인지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고 뭐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좋은 선생님이 생긴 거죠. 예전에 일본 바둑이 이제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기자가 일본의 1인자에게 만약에 바둑에 신이 있다면 몇 점을 두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일본의 1인자는 3점이면 내가 이길 것 같고 4점을 먼저 깔고 시작하면 목숨을 걸라고 하면 4점을 깔고 시작하면 내가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파고보다도 이세돌구단과 대결한 알파고보다도 훨씬 강하고요. 프로기사들 저나 전 프로기사들이 석점 깔아도 잘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예전에 저희가 상상했던 바둑의 신의 레벨에 지금 인공지능이 도달을 한 겁니다. 그만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둑의 신과 그냥 바둑의 신을 저희가 이제 훈련 파트너 삼아서 선생 삼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프로기사들의 실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세돌구단 때 비해서도 높아졌고 그 전과 비교해서도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공명 기사들이 인공지능으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정말 세계 탑 레벨의 선수들을 이기기도 하고 예전보다 그런 빈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약했던 기사들이 강해져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중국의 어떤 이제 기사는 항상 랭킹 10년 동안 한 10위권, 20위권, 30위권이었던 기사가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랭킹 1위까지 올라가고 세계대회 우승까지 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만큼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선생님이 생기면서 바둑 실력이 향상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둑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둑 미디어에서 이제 AI를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바둑 TV를 예전에도 아마 시청하시고 지금도 시청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스코어가 없다 보니까 해설자가 이거 지금 흙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흙이 좋은 줄 알아야 됐고 이 수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혹시 이 수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나 야구나 농구처럼 정확한 스코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한 판의 바둑을 TV로 감상하시면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역시 이것도 이제 음성이 안 나와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한 수를 두면 그렇게 AI가 이제 승률이 바뀌고 지금 몇 집 누가 이기고 있는지 다 이제 AI가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은 해설자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 수 한 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시청자들에게 이 수는 어떤 수입니다. 이 수는 좋은 수입니다. 지금은 흙이 유리합니다. 백이 유리합니다. 해설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저렇게 어디를 둬야 되는지 지금 형태가 어떤지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해설자의 역할은 그 인공지능의 수를 잘 시청자에게 설명해주고 또 사람이 왜 여기를 놓을까 심리적인 요소를 잘 이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해설자의 중요한 역할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둑 TV나 미디어 말고도 다른 바둑 산업, 바둑 분야에서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 뒤처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장점을 보여드렸고 이제 단점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둑 인공지능이 이제 바둑계에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단점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바둑계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파고는 이세돌구단과 대결을 벌였던 알파고는 CPU를 1200대 이상을 연결한 슈퍼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노트북에서도 또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또는 심지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A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행위 논란 및 의혹이 생겼습니다. 한 예로 한국의 이제 기사가 온라인 대국, 인터넷으로 대국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이기고 싶으니까 옆에 다른 컴퓨터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켜놓고 이제 치팅하는 거죠. 컨닝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징계를 당하기도 했고 또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세계 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과 중국 기사들이, 한국과 일본 기사들이 온라인으로 세계 대회를 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잘 두면 이 사람 인공지능으로 치팅한 거 아니야? 커닝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신진서 구단이 지금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부터 중국 기사들에게 거의 정말 압도를 했어요. 다 이기니까 중국에서 가장 나왔던 말이 신진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신진서 치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상대를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생기고 이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까 중국의 한 기사가 한 10년 동안 12, 22, 30위권에 있던 기사가 1위까지 올라가고 세계대회 우승한 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도 역시나 자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의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썼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잘 둘 수가 없다, 분명히 인공지능을 썼을 것이다, 이런 좀 불신의 풍조가 생긴 게 하나의 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접 사고하는 능력이 퇴보하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저희보다 훨씬 프로 기사들보다 훨씬 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물어보고 그렇구나, 그냥 그거를 이제 정답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는 것을. 예전에는 정답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사고하고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계속 집중해서 사고하면서 그런 능력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고 암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사고하는 능력이 퇴보하고 단지 AI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단점입니다. 이제 바둑 기사들의 개성이 소멸되고 있다는 점인데, 80년대, 이제 90년대 또는 2000년대까지는 여기 잘 아는, 아마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만한 얼굴이 되실 거예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모든 기사들이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개성이 있었습니다. 유창혁 구단의 좀 화려한 공격, 이창호 구단의 인내와 끝내기, 조은현 구단의 속력행마, 조치훈 구단의 정말 마법 같은 수습, 타개 솜씨, 서봉수 구단의 꺾이지 않는 잡초 같은 바지, 이렇게 매 기사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었고, 그런 개성을 가진 기사들끼리의 대결에 팬들은 열광했고, 역시나 두 그런 다른 스타일의 기사가 만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기사들이 AI가 가르쳐주는 수법들을 암기하고 누가 더 잘 외워서 누가 더 내 시합에 활용을 하느냐의 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암기 과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개개인의 개성은 점점 소멸되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인공지능 따라하면서 기계 냄새 나는 바둑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제 2016년에 그 알파고와의 대국을 하고 2019년에 은퇴를 했어요. 바둑계를 떠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가장 은퇴를 결심하게 된 큰 이유가, 내가 배웠던, 이세돌 구단이 배웠던 바둑은 나는 예술이라고 배웠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배웠고, 바둑은 예와 도라고 배웠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의 바둑은 이거는 암기 과목이 되어가고 있고, 이거는 내가 배웠던 바둑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남기고 이세돌 구단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바둑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끔씩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특히 이제 단점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둑이 저희가 이제 너무나도 바둑 인공지능에 의존을 많이 하고 인공지능에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이제 한국 탑 기사는, 박정환이라는 기사는 같이 연구를 하다가 나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 바둑은 인생에서 축소판이라는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많은데,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챗 GPT가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죠. 챗 GPT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숙제 또는 여행 계획 짜주세요 뭐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논문에도 활용이 되고 또 얼마 전에는 뭐 법원 판결문에도 그 챗GPT를 이용해서 법원 판결문도 작성하고 뭐 프로그램도 짜고 지금은 너무나도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창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점점 퇴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AI가 이제 예술계에도 깊숙이 진출을 했죠. 이 작품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2022년에 한 미국에서 열린 예술대회에서 이제 출품을 해서 1위를 한 작품인데 1위를 수상하고 나서 이 작품이 AI로 그린 그림이다라는 게 밝혀져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부분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과연 AI가 창작한 작품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술이란 어떤 것인가? 저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술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둑이 예술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예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기자분이 그렇다면 AI가 창작한 작품이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작품이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예술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저도 딱 뚜렷하게 대답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각자 여러분 여기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술 영역에도 지금 깊숙이 침투를 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하고 좀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의 부작용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냥 가장 간단한 몇 개만 추려봤다면 AI가 이제 가짜 뉴스 생성을 할 수가 있고 AI가 만약에 거짓말을 나중에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가 이런 위험성이 있겠죠.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AI의 오류나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굉장히 그 중요한 분야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도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마지막은 딱 지금 바둑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AI에 그냥 지나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력, 인간의 상상력,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고 바둑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딱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저는 이게 저희 이제 삶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사실 뭐 AI가 저희 삶에 침투해 있고 공존해 나가야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이제 바둑기사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둑기사는 바둑을 좋아해 주시고 즐겨 주시는 팬이 없으면 사실 저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팬이 거기를 그 바둑을 좋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의무는 바둑 팬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선사해 드리는 것이 저희 바둑기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그냥 모방해서 따라준다면 저는 언젠가는 바둑 팬들이 다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그냥 인공지능 바둑을 보고 싶은데 인공지능 바둑을 보면 되겠죠. 훨씬 저희보다 강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둑은 또 제가 생각하는 프로기사의 의무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바둑은 머리로 두는 지략을 사용하는 두뇌 게임이지만 바둑은 한편 가슴으로 두는 것이다. 바둑 한 판을 둘 때는 사람의 바둑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나옵니다. 일단 승패를 겨루는 곁게임이기 때문에 불안함, 초조, 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초조감이 있고 또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놀라움, 또 두려움, 또 방심을 하기도 하죠. 낙관을 하다가 또 실수를 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이 바둑 한 판에 매 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바둑 팬들은 바둑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그 감정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부터 어떤 기사로 남고 싶습니까? 어떤 바둑 기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보다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바둑을 두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AI를 모방하고 그냥 의존하고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그런 감정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감동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은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그래서 바둑 기사는 AI를 바둑 실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을 하되, 그것을 도구로 활용을 해서 우리의 개성, 나만의 길,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지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AI를 사용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죠. 시대에 뒤처져서도 안 되고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가치는 항상 인간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AI를 기술의 이점을 극대화시키면서도 AI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현명하게 공존해 나가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와 공존하는 시대,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지만 AI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번 이제 준비를 하고 좀 정리를 하면서 제 스스로 좀 느꼈던 이 것들을 짧게나마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요. AI와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저희 프로기사들이 어떻게 그 지금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훈련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을 이제 보셨는데, 거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파란색 동그라미 블루스팟이라고 AI가 가르쳐주는 가장 최선의 수, 가장 승률이 높은 수를 이제 보여주는 거를 프로기사들은 이제 블루스팟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둑을 두다 보면, 저도 지금도 이제 시합에 계속 나가고 있지만, 바둑을 두다 보면 꼭 좋은 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두고 싶은 수가 있어요. 정말 꼭 두고 싶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를 두고 싶은데 하는 수가 꼭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10년 전쯤에 시합을 나갔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흑으로 시합을 하다가 이런 장면에서 제가 여기를 정말 두고 싶었어요. 근데 이 수는 바둑에 거의 없는 수입니다. 이런 수는 바둑 그 교과서에 안 나오고, 어찌 보면 좀 무모한 수, 파격적인 수, 말도 안 되는 수인데, 여기를 너무 두고 싶었는데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여기 뒀다가 괜히 바둑을 치면 어떡하지? 또는 여기 뒀다가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여기를 두지 못하고 제 시합에서는 여기를 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후회가 남는 거예요. 내가 두고 싶지 못한 수를 둔 게 너무 후회가 남아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생생히 남더라고요. 내가 정말 과감하게 내가 두고 싶은 수,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바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과 많이 닮아있다고 하죠. 인생도, 바둑도 그렇지만 바둑도 매 순간 어디에 둘지 선택을 해야 되죠. 저희의 삶도 매 순간 이제 선택의 연속이죠. 작게는 오늘 넥타이 뭐 매지, 오늘 무슨 옷 입지, 오늘 밥 뭐 먹지 부터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뭐 무슨 차를 살지, 어디로 이사를 갈지, 자녀 학교는 어디로 보낼지, 이런 중요한 선택의 연속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매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통념적인 사회적인 블루스팟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남들이 보기에 이게 좋은 길이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게 최선의 길이고, 좋은 직장, 좋은 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6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7년 동안 이제 그 한국 국가대표팀 일을 하면서, 감독 일을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였고, 또 정말 선수들과 함께 세계대회에 나가면서 정말 가슴 뜨거운 감동도 많이 느꼈고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는데, 한 5년, 6년째 되는 해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다음 챕터, 다음 한 수는 어떻게 둬야 나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물론 그 상황에서의 블루스팟은 계속 감독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수, 블루스팟을 두는 것이
좋은 결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두고 싶은 수를,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승부의 세계에 돌아오는 것을 선택을 해서 다시 시합도 나가고 하고 있는데, 제 앞길, 제 인생이라는 바둑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죠. 하지만 최소한 제가 두고 싶은 수를, 제가 두고 싶은 인생의 다음 한 수를 두었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고, 제가 바둑을 만 4살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딱 바둑을 둔 지 40년이 된 해입니다. 그리고 프로기사가 된 지는 딱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바둑도를 처음 손에 쥔 지 4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무언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이제 가게 서포트해 주신 저희 부모님께도 당연히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다음 한 수, 인생의 다음 한 수를 두었고 후회는 없고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음 한 수를, 이제 인생의 다음 한 수를, 매 수를 두어 나가실 텐데, 과연 블루스파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두고 싶은 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이제 제공될 건데, 식사를 하시면서 질의응답을 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오늘 시합이 있어서 아마 좀 일찍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시쯤 나가셨습니까? 1시 한 10분에는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평소에 좀 꼭 궁금했던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 바둑이 원래 포석, 중반전 끝내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포석 단계에서는 내 기충에다 주로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일반인들이 그런 평소 알고 있던 정석하고 다른, 아마 다른 어떤 어프로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고, 예를 들면은 그 바둑 때 끝내기 단계에서는 이창호가 신의 경지에 올랐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정말 그렇게 오류가 없는 건지. 네. 그 첫 번째, 이제 저는 바둑에서 처음에 귀를 4개를 시작하잖아요. 보통 화점을 많이 두고요. 근데 화점을 이제 예를 들어 흑이 화점을 두면 백은 나중에 거기 날짜로 걸치는 수를 많이 뒀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면서 가장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 3-3을 들어가는 수를 많이 둡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정석처럼 됐지만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수법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상식처럼 바뀌었죠. 그게 이제 새로운 정석이 돼버려서 지금은 너도 나도 화점에 이제 3-3 들어가는 수를 두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저희에게 알려준 새로운 수법 중에 대표적인 거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가 그 당시에는 정말 신산이다, 정말 신처럼 계산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놓고 예전 기사들의 바둑을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막 리뷰를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강한 부분도 있고 잘 도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오류나 그 당시 몰랐던 부분, 그 당시 실수했는데 그냥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처음에는 오류가 조금 나왔었어요. 축을 못 보기도 하고 간단한 거를 이제 착각하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은 99.999%는 오류 없이 그냥 거의 그렇기 때문에 프로기사들도 그냥 신뢰하고 약간 의존하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들은 이제 오류가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네, 일주일 전에 웅진의 윤석열 회장님을 뵀더니 오늘 보고 싶은데 일본을 가시는 바람에 보내주신다고 안부를 전하라고 해서 확실히 전했습니다. 너무 또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1시 계시는데 AI 윤리에 관한 강의를 듣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AI가 이제 전부 다 깔리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 조종사가 비공군에 나타났단 말이죠. AI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하고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기하고 공중전을 벌려봤더니 100점 100%가 된 거예요. 네.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미 공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유무인 합동 편대를 만들어서 거기 보면은 AI 조종사도 있고 인간 조종사도 있고 이렇게 합쳐서 훨씬 막강한 그 전투력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AI를 경쟁자로 볼 게 아니라 AI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고 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옛날에 그 조치훈 국수하고 골프를 친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근데 골프장은 막 너무 그 어린애처럼 뛰어다니는 거 좋아가지고 이제 골프 칼럼 쓸 때에서 골프가 좋은 이유를 얘기해달라 칼럼 쓰려고 그랬더니 저한테 거꾸로 질문이 뭐냐면 골프장이 바둑판에 몇 배인지 아세요? 저는 평생 이 좁은 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골프장 나올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를 치는지 아니면 그 직업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다루는 걸 뭘로 해소하는지 네. 그 두 가지 부분.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AI를 당연히 저희가 AI를 사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 도구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지 지금 경쟁자로 여길 건 아니고 당연히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서 현명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AI를 저희가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AI가 정말 탈선하고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무서운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엊그제 신문에서도 좀 무서운 기사를 읽었는데 100년 후에는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99%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윤리적인 것들이나 또는 그런 잘 공존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꼭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찾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어떤 지금 상상하고 있는 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골프는 저희 아버지께서 여러 번 권유는 하셨는데 골프는 치지 않고 있고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이제 열심히 치고 있고 가끔씩 이제 저기 아버지 그 되게 갈 때도 같이 아버지랑 같이 운동도 하기도 하고 저도 평소에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운동 삼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둑기사가 항상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정말 그런 것들을 해소할 것도 필요하고 또 오래 앉아있으려면 또는 좀 스케줄을 계속 소화하려면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로 체력 관리 겸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도 하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훨씬 더 우리 고맙습니다. 사범님이 또 1시에 출발한다고요? 네, 1시 조금 넘어서 출발하는 식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또 식사부터 네, 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 중에 총명하면 어머니를 닮았어요. 내가 엄마 아버지를 다 잘 알거든. 아버지를 닮았으면은 그거보다 조금 못 맞아요. 다섯 살, 44살 때부터 했습니다. 고객님, 네. 제일 빠른 게 물냉면인데. 아, 네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본 최고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내가 한국이 최고인데 지금까지는 한국이 최고라고 보는데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물량 생산하잖아요. 네. 비전도 벌써 우리 선수들이 전부 중국 가서 네, 맞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는데 네. 중국이 왜 이렇게 저 물탄 곳을 대대적으로 네. 내가 보시면 네. 앞으로 중국이 저희를 일본으로 보세요. 지금 이미 중국이랑 한국이랑 지금 양강 체제고요.